네, 안녕하세요. 저 전국 모의고사 2회차 해설 강의를 하게 된 백운정입니다. 저희 그 모의고사를 본다는 거는 일단 시험보다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장에 가서는 쉽게 느껴지셔야 하니까 일단 시험 난이도보다는 살짝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출제 의도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타 시험에서 나왔던 이제 지문들 중에서 우리도 출제될 수 있는 것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문제를 푸시면서 모의고사 이제 객관식 문제 푸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는 중요한 지문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기출 지문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너무 점수를 아직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셔서 다고 실망하실 건 아니고, 근데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시는 거는 이제 모의고사는 새로운 유형들 지금 확인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잘 보신 분들은 내가 어떤 점수를 받을 것인지, 저희가 이제 일단은 1차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정한 점수를 얻으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만족한 결과를 얻으신 건데, 아직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충분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 문제가 푼 다음에 현재 내 점수를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 일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저희는 아직 시험 보러 간 상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라도 제대로 푸셔서 시험장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설 강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출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지 기본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 꼭 맞힐 거를 맞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 구성도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왔다 갔다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기출류 그 선택형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배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이 및 그 파생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1번은 꼭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신의성실의 원칙, 파생 원칙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문제가 속이고 있는 거죠. 왜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 이런 것들과 달리 뭐죠? 2조의 조문이 있다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의성실 나오면 일단 조문이 있다예요. 그것부터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다예요. 그래서 1번 지문 볼게요.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지금 옳지 않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원칙이지만 어떻게 돼요? 조문이 있다요. 2조에 있어요. 그러면 규정이 있다는 얘기면 그 규정의 의미가 원칙 밑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는데, 2조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강행 규정. 뭐예요?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규정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 규정의 의미가 뭐였었죠? 이 규정은 일반 규정이에요. 그래서 신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이 신의성실에 해라. 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권리 의무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하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뭐죠? 일반적 규정, 추상적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건 2조는 조문이 있다요. 근데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 중에 일반 규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법, 특별법 관계, 일반 규정, 특별법 규정 관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신다고 하면 2조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민법은 사적 자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 못 적어요. 그래서 1조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못 적지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2조는 우리가 읽다가 조문에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돼요? 무효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일반 규정을 맨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특별 규정이 있다면 그거부터 적용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신의칙의 한계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떤 경우 강행 규정 위반이거나 민법의 결단인 뭐죠? 의사 무능력 행위라거나 또 뭐가 있죠? 위반 행위, 의사 무능력,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거나 뭐죠? 제한 능력,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무효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다른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게,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모든 사람한테 질서에 위반하는 게 무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게 스스로 자기가 금반원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신의 측에 적용한다면 무효를 주장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뭐였었죠?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지만 강행 규정은요,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의 측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돼요? 무효로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점은 이거 계속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조뿐만 아니라 어디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강행 규정 위반이거나 이렇게 제한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의 측 적용되는지 여부가 계속 중요하게 나올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지문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장하지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지문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번 지문을 알고 있다면 1번은 어떻게 돼요? 1번 X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으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칙이죠. 그리고 그 2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2조가 신의 측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면서도 이것도 어떻게 돼요? 권리 행사나 의무 행위는 신의 성실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구체적으로 권리 행사 의무 위반이 신의 측에 위반된지 여부는 누가 판단해요? 판사가 판단할 거죠. 그때 파상 원칙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 변경의 원칙, 그다음에 조문에 있는 권리 남용 이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의 측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조의 규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1조하고 2조는 민총에서도 통칙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관계에 모두 적용되죠. 적용되고 어디에도 적용돼요? 공법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였었죠. 그래서 실효 원칙은 신의 측의 파생 원칙으로서 어디요? 소송법과 같은 공법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측 적용과 관련해서 그래서 공법에는 뭐죠? 더 많이 적용돼요. 비례 원칙이라고 해서 3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신의 성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2조의 민법 2조의 규정이 있어요. 규정은 누가 더 잘 알아요? 판사가 더 잘 알죠. 그래서 법원은 1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사가. 1조는 판사가 보는 조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법원.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판사가 뭐부터 하는 거야? 법률부터 보고 없으면 간섭법 찾아보고 없으면 조리 찾아서 판단을 해주겠다는 게 1조잖아요. 왜요? 원래 규정에 다 정할 수가 없으니까 민법은.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몇 조가 있어요? 2조에 있기 때문에 누가? 법원이 판사가 직권으로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문이 있다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4번 민법상 계약상에서 차임 불증행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으면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의 차임 증가액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특약. 우리는 차임을 불증 증가하지 못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신의 측은 사법관계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것이 계속적 관계죠. 임대차 계약은 그때 사정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계속적 관계에서 그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기초된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됐고 상대방은 이를 그대로 구속한다면 문제가 됐을 때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다른 데보다 저희가 좀 중요하죠. 저희는 뭐죠? 민총을 1차에 공부하시고 2차에 계약법을 배우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계약에서도 중요해요. 그래서 동일하게 민총만 보는 시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각의 나오는 판례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2차와 관련된 판례들도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4번 정도는 그렇게 인정된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5번 볼게요. 5번도 중요하죠. 5번도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5번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 어떻게 돼요?
임대차 계약 보통 어떻게 맺죠? 1년, 2년 뭐 이렇게 맺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집값이 지금 요새 문제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 중간에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값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뭐 이런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인정되는 게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그 5번 보시면 회사의 이사가 재직 중에 채무액 변제액이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어떻게 돼요? 특정됐어요. 딱 채무액과 변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사정 변경 우리가 슈퍼에서 이례적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사서 오늘 지금 당장 이 커피값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이례적 경우에는 사정 변경이라는 게 일어날 일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정 변경이라고 하는 건 주로 어떻게 돼요? 계속적 보증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하지 못한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특정, 이미 채무액과 변제기가 정해져 있어서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 사람이 보증할 때 어떻게 해요? 회사가 얼마를 언제 얼마에 대해서 언제 변제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제는 할 수 없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요? 하지만 뭔 가능하다? 책임 제한은 가능하다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정 보증이 나왔을 때는 두 가지죠. 이렇게 해제 가능하냐? 그럼 해제는 가능하지 않지만 뭘 한다? 책임 제한은 가능하다 하는 거 두 개 구별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은 사실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그 난이도의 그 중요도의 차이는 있지만 1, 2, 3번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 4번 아셔야 되고 5번은 우리 이제 특성상 있는 거고 1, 2, 3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학원하고 계셔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1번은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넘어갑시다. 2번 볼게요.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연습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주로 이제 틀린 거 찾고 아까처럼 1번이 틀렸으니까 넘어갔는데 여기는 옳은 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면서 하시고. 그래서 1번 보시면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도 이를 철회할 수 없느냐. 그래서 철회하고 취소의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철회는 뭐죠? 아직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기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돼요? 없앰으로 인해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걸 우리가 철회라고 해요. 근데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죠?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도달하기 전이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으면 철회할 수 있다죠. 그래서 여기는 철회할 수 없다 틀린 거고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2번도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표시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의사표시는요.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인정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행위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나타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 목적, 내용이죠.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게 다 존재해야 되죠. 하나라도 없으면요. 원칙 무효고 행위 능력은 취소 사유였죠. 목적은요. 확정 가능성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우리가 이제 불능의 문제고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타당성 다 수업 시간에 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는 일치해야 돼요. 그렇죠? 일치하고 이게 불일치라면요. 이게 화자가 돼서 무조건 몇 조가 돼요? 107, 108, 109조의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 불일치는 없다 하더라도 뭐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면 그때 110조 취소 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요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107, 108, 109조는 효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치, 그런데 107, 108, 109조는요, 불일치가 일어난 건데 얘네들은 뭐죠? 표의자가 저런 표의자 자체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효과,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효과 의사가 불일치한다는 걸 누가요?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예요. 107, 108조는. 그때 상대방도 알고 있느냐? 거기서 통장까지 했느냐? 그게 107조하고 108조의 구분인 거죠. 하지만 109조는 어떻게 돼요? 109조는 표의자가 저 불일치 여부를 굳이 알지 못했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때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하면 효과 의사표시하고 효과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를 지금 누구죠? 이 불일치 하는 거냐? 이거부터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 뭐죠?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요. 효과 의사. 우린 지금 뭘 배우죠? 민법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배워요. 법률 관계라고 하면 권리 의무 관계죠. 그러면 법률 행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법률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는 거지 불일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사 해석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어떤 법률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가 표현된 것만을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뭐죠?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러한 법률 행위를 하겠다고 판단을 내려서 표시를 했다? 그럼 의사하고 표시는 불일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 그러면 불일치가 없으니까 뭐가 안 돼요? 이거는 불일치가 없는 거예요.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돼요? 의사표시가 불일치가 돼야 돼. 일치가 안 됐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거지 뭐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이제 의사표시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진정으로 바라는 거는 제네시스를 사고 싶어요. 차를. 그게 예뻐요.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보면 나는 지금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아반떼가 최선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반떼를 사야 돼 라고 아반떼를 사겠어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럼 아반떼를 의사표시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불일치는 없는 거예요. 불일치가 없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될 수 없어요. 불일치 없으니까 107, 108, 109조 다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지문은 자주 나오는데 많이 틀리기도 하니까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는요. 2번이 맞는 거죠. 3번은요. 쉽죠. 대리행위에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왜 그래요? 대리인은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위, 법률행위를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조문에 있죠.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의사표시 진이냐 불공정성 여부 반사회성 여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죠. 3번 통정허위 표시에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고 무과실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 민법은 기본이 뭐죠? 선의 무과실자를 보호하는데 108조, 107, 108, 109조, 110조의 제3자는 뭐만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108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해서 거기 선의 보호 규정이 있죠. 선의 제3자 보호. 그때 제3자는 선의이면 되지 무과실권은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5번 볼게요. 채권의 가장량도에 있어서 채무자는 총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그랬을 때 제3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죠? 계약의 당사자 말고 이외의 자로서 포괄승계의 당사자와 포괄승계 이외의 자를 말하고 여기서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죠? 무효로 되는 그 법률행위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했을 때 항상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원래는 계약의 당사자 을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이 매매계약은 어때요? 없다. 허위다. 그래서 허위의 표시가 들어가 있는 이 가장행위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무효로 되는 근거에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게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매매계약 체결해서 등기까지 넘겼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소유권, 이 매매계약이 무효면 이 매매계약도 뭐죠?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보호하려고 만든 게 제3자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5번처럼 채권의 가장 양도의 채무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에는 갑이 을한테 A라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쵸?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예요. 그럼 여기는 가장이가 어디 있어요? 갑이 병한테 뭐라는 거예요? 채권, 양도하는 계약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이건 허위 표시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허위 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이게 가장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8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까 선이 제3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무효로 되는 당사자는 얘네 둘이잖아요. 얘 말고 이 무효로 된 거에서 근거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때 여기 채무자는요. 이미 이 허위 표시 가장행위 전에 이미 이해관계를 맺은 자지 이 무효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채무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는 형태가 문제 출제가 어떻게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요건인 불일치가 있느냐, 통정이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통정허위 표시 108조 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느냐 이게 이제 또 논점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뭐죠? 채무자. 이때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아니다. 그래서 이거 2번 지문도 각각의 경우에 다 중요한 지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3번 볼게요. 3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구성은 여러분들 일부러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나오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잘 푸시면 돼요. 3번 볼게요. 그리고 꼭 이렇게 1, 2, 3번대로 안 풀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앞에 자기가 더 잘 쉽게 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안 푸시고 이렇게 소멸시효 나왔으면 난 소멸시효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뒤에서 내가 잘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푸시면 돼요. 어려운 것부터 푸지 마시고 내가 꼭 1번부터 순서대로 안 푸셔도 돼요. 쉬운 것부터 푸시면 돼요. 쉬운 것부터. 3번 볼게요.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뭐죠? 법률 법률 규정으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시간의 효과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효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권리가 소멸하는 효과를 주는 걸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되죠? 법률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소멸시효 대상이 되느냐와 관련했을 때 우리 162조에서 뭐 했어요? 채권은 1항 20년 채권 소유권 이해 재산권 채권은 10년 채권 소유권 이해 재산권 2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 중에는 다시 단기 3년짜리 1년짜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채권이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161조 일반적인 채권이면 10년인데 3년짜리에 해당하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3년짜리 중에 우리가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1호 사유 1년에 정기 기간으로 정한 경우 그래서 이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그다음 이제 매매계약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년짜리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옳지 않는 거 찾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이건 뭐라고 그랬죠? 이걸 외우셔야 되죠. 청구권이지만 얘 법적 성격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얘 법적 성격은 형성권이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형성권은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의 대상이죠. 왜 그래요? 형성권은 의사표시 하나로 상대방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서 없던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 행사 기간을 두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공유 관계에 놓인 사람들이 계속 공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유가 존재하는 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만 먼저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에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제 암기사항이 이제 두 개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3번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10년 동안의 기간에 누가 원래부터 권리자는 권리가 없었던 것처럼 소급하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건 조문 확인하시는 거고. 4번 소멸시효의 중단이 된 경우 중단기간 경과한 소멸시효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정지와 다르죠. 중단. 단은 뭐예요?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려서 그 앞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멸시효가 나오면 확인하셔야 되는 것 중에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채권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채권에 대해서 청구를 한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고, 채무자는 뭐가 되죠? 채무자는 너는 예전에는 권리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다. 왜? 조문에 따라서 너는 지금은 권리가 소멸했어. 그래서 항변권이 뭐예요? 청구권을 저지하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를 우리가 항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소멸시효의 대상 적용, 대상이 되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시는 거고. 왜요? 소유권 저렇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 안 되는 거, 담보물권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돼요? 소멸시효 기간에 경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간의 문제는 조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과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죠? 기산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산점. 그래서 이것들, 그리고 이렇게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을 지내서 완성이 되면 소급하는 효력에서 다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때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중단 사유, 중단을 했잖아. 왜? 완성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68조에서 중단 사유로 세 가지를 정하고 있죠. 청구, 이항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승인, 채무자의 승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단 사유, 원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 의의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한테 인정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어떻게 돼요? 중단 사유도 법률 규정이 있는 요 세 가지만 인정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는 거고, 이때 중단은 어떻게 돼요? 이미 지나간, 여기 중단 청구나 이런 게 있다. 그럼 앞에 거 다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산입하지 않는다. 정제화가 확인하셔야 되고, 5번도 중요하죠. 가압류로 인한 시효 중단의 시점은 가압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가 아니라 뭐죠? 가압류를 누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때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뭐죠? 가압류를 신청하고, 일단 누가 뭐 신청을 해요? 채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먼저 권리 행사하기 전에 미리 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는 거잖아요. 가압류.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그럼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런 다음에 명령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제? 고지한 때가 아니라 누가? 권리를 행사한 시점인, 즉 가압류 신청 시에 소멸시효 중단의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험 말고 다른 시험에서도 지금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례와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중단은 꼭 잘 보시고 가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해설에 그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 비교하는 거 잘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표 확인하시고. 그래서 4번 볼게요. 4번. 이게 4번에 이제 이거와 관련돼 있죠.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도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옳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확인하실 게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 해설에 그 4번 한 번에 펴볼게요. 그 표가 있을 거예요. 밑에. 그 3페이지에 있네요. 3페이지에 제척기간하고 그 소멸시효 비교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제척기간은 서로 만들어지는 쓰이는 게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죠. 제척기간은 뭐죠? 여기는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한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요. 권리 행사가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거지 행사 기간을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교재에 나왔을 때 그 조문에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면 그건 소멸시효를 정한 것이고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완성되면 그때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고 제척기간은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요 기간만 쓰는 거고 기간을 넘으면 당연히 권리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척기간은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어떻게 돼요? 주장이나 중단 정지 이런 거 다 인정되지 않아요. 다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하지만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행사했다면 일정한 경우에 권리 행사가 중단 정지되기도 하고 완성된 후에는 포기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디요? 제척기간은 요 기간 안에 쓸 수 있는 거지 자기가 포기라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배제나 연장은 불가능하지만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라는 거 잘 확인하시고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거기 하자담보 책임하고 제척기간과 관련된 거는 이게 이제 저희 2차하고도 관련돼 있어서 중요한 거니까 하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매매, 하자담보라고 하는 건 보통 유상계약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기타 이런 곳에서 뭐죠? 하자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어떻게 돼요? 162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거는 물건 자체에 결함이 있을 때는 거래관계가 유통 빨리 되도록 하는 저 뒤쪽에 채권의 뭐죠?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여기는 제척기간을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일반법, 특별법 관계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돼요? 특별법만 적용돼요. 그래서 민법에도 어떻게 돼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주택임대차, 주택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임대차가 아니라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만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는 일반법, 특별법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해왔을 때 저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청구에 대한 저지로서 항변적 효력을 갖고 있어요. 소멸시효는. 그래서 우리가 소멸시효 항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때 판사가 뭘 보는 거예요? 너 취소권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형성권 취소권이잖아요. 취소권은 146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어요. 너는 벌써 성년이 됐네. 그러면 성년이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25살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만 19세. 추인할 수 있는 날 어떻게 돼요? 성년이 돼서 3년 지나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권리 행사 자체를 제한한 거기 때문에 뭐죠?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할 때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해서 제척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판사가 얘가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서 각하시키는 사유로 인정돼요. 항변권이 인정되면 기각하는 사유로 인정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양쪽은 일반법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관한 162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더불어서 특별히 제척기간을 규정을 뒀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둘 다 적용되는 거지 제척 기간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다죠. 그래서 제척 여기는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축약된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지문도 잘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1번 확인하시고 2번 제척 기간은 그 성질에 비춰 기간의 중단이 인정되냐? 이거 인정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얘는 조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서 저 동안만 권리를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동안만.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단 인정되지 않고 3번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소멸시효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소멸시효하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연장이나 아까 뭐라 했어요? 배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랬죠. 단축 경감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도 연장만 안 돼요. 요는 배제하고 연장은 안 되지만 다충 간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변경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래서 4번 보시는 것처럼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에 대해서 당사장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을 이렇게 조문에 있어요. 조문에. 취소권처럼. 아니면 법률 관계가 그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과 다르거죠. 항변권은요. 소멸시효는 항변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변론주의 대상이 돼서 피고가 항변의 의지 원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소멸시효하고 다른 점이죠. 5번 볼게요. 가압류의 피담보 채권에 관한 본안에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기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본안 판결에 본안 판결에 흡수돼서 소멸하느냐. 조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중단 사유로서 168조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채무자의 승인 이렇게 만들어 있죠. 이때 청구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행의 청구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가 기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본안 판단이죠. 근데 본안 판단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가압류 이런 것부터 해놓는 거죠. 왜요? 이기면 뭐예요? 다 빼돌리면 그만이잖아요. 이혼 소송할 때 미리 가압류 해놔야지. 그 다음에 이혼 소송 제기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압류가 먼저 있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이때 가압류에 기한 이 시효 중단의 효력이 본안 판단 청구에 따라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죠. 왜요? 각각 조문을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얘는 언제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죠. 근데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는 한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이거 틀렸다는 거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지금 중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잘 보시고.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시험에서 올해 최근에 나온 시험에서 이 안 나오던 유형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중단은 올해는 꼭 보시자 하는 얘기로 거기 보면 다음 중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것을 중단인 경우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중단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중단도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인정돼야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기억.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럼 여기 뭐 들어가죠? 저건 어디에 해당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저게 되느냐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이거 알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누가 했어요?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무자가 그 채무 있는지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내가 못 갚으면 이걸로 갚을게. 이걸 한 거잖아요. 이건 뭐죠? 이게 채무 승인이 있는 거, 사무사유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무사유. 그래서 이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니은은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받은 경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뭐죠? 채권자잖아요. 지금 뭐라 해야 돼요? 임차권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못 받아서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사 나오면서 대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청구에 해당하나요? 소송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인가요? 이게 논의가 됐던 게 판례에서는 뭐라는 거죠? 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동을 여기에 준해서 신청을 하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보존 처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잘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어떻게 돼요? 판례가 나왔을 때
소멸시효 중단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판례가 나왔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디귿은요. 여기는 이행의 청구. 그때 저때 청구는 뭐죠? 재판상 청구이면 되죠. 그래서 민사상 청구는 그것이 확인소송이든 이행소송이든 다 포함돼요. 뭐죠?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이런 건 안 되지만 민사소송이라면 이행의 청구든 확인의 청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단서가 뭐 있어요?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중단이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6개월 안에 뭐죠? 다른 중단 사유가 있을 때는 그때 당겨서 중단이 효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170조와 관련해서 지금 저 디귿과 관련된 조항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게 최근에 많이 부각돼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귿 지문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170조 1항에 해당하여서 중단 효력이 없지만 170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다른 중단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 중단 효과가 발생하죠. 그때 앞으로 당겨서 중단이 있는 거, 최고의 효력은 주는 거 이거 관련해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것은 이 판례와 여기 판례가 더 있죠. 170조에 지금 해설이 잘 안 뜨네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여기서 이게 봅시다. 최근에 이 판례 자체가 이 170조가 중요하고 특히 이제 2항과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6개월 재판상 청구 그리고 재판상 청구하고 동일하니까 파산 절차 참가죠. 압류가 압류, 이호 사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승인이 없지만 판례는 이때 채무자의 승인도 유추 적용한다는 판례까지 있어서 170조 2항은 판례가 나오든 조문이 나오든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오신다고 보고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70조 2항이에요. 그래서 그 2항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5번 지문 넘어오시면 일단 170조 2항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확인하시고 리을 볼게요. 타인이 실행한 경매 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 그래서 경매 절차 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것처럼 뭐가 있어요? 경매, 결정, 기입, 등기가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봐요? 압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류가 있기 때문에 2호 사유가 있는 거여서 해당한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능한 거는 그래서 여기는 채무 승인 3호 사유가 있는 거고 여기 3호 사유가 있어서 인정되는 거고 얘는 인정 안 되고 얘는 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170조 2항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냥 1항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안 되는 거고 여기는 2호 사유가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채권 소멸시효 중단하고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판례도 있고 조문도 잘 계속 나오니까. 6번 볼게요.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일단은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죠? 원칙적으로 5조에서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에 위반돼서는 무효로 되는 거고 특히 잘 안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근데 경매 절차는 공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매수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잘 안 나오던 지문이니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2번 볼게요. 2번 법정 대리인이 재산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 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느냐. 그래서 미성년자는 스펙트럼이 되게 높다고 그랬었잖아요. 왜요? 오늘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오늘 태어난 아이는요. 당연히 의사능력 없겠죠. 행위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는 권리능력 있지만 의사능력도 없고 행위능력도 없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 다 있어요. 근데 동의권은 뭐예요? 미성년자 자체가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능력을 있어갖고 자기가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여기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면 유효한 행위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허락됐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할 수 없다. 이건 틀려요. 뭐하고 여러분들 차이를 두셔야 돼요. 여기 6조와
8조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죠. 왜? 조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허락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8조는 어떻게 돼요? 성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 4번 보세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죠. 특정 영업이 효력이에요. 그냥 포괄적 영업이 아니라 특정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읽을 때마다 꼭 확인하시라고 얘기했었죠. 허락했다면 그 특정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거는 8조에서 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업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성인이처럼 다루어지기 때문에 대리권이 소멸해요. 하지만 6조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더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면 그냥 유효한 행위지만 그렇게 한번 처분을 줬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거 6조하고 8조 조문을 잘 확인하셔야 하는 거고 3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동의 없으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느냐. 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조문이 있었죠. 대리의 경우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 행위죠. 뭐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효력은 본인한테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신은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효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조문 확인하시는 거고 5번 볼게요.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자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동의권을 갖는다. 이거 중요하죠. 아까 미성년자는 오늘 태어난 애부터 내일 성인이 되는 애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법률행위를 못하더라도 만 19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능력자가 될 것이니까 자꾸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혼자 해봐. 그래서 미성년자는 뭐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니? 연습시킬 게 뭐니? 이런 거 찾는 거잖아요. 동의를 받아서 혼자 하거나 처분이 허락된다. 이게 용돈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범위에서 가능하죠. 하지만 성년 후견인은 뭐죠? 정신적 제약이 지속적이어서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다면요.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권만 있고 뭘 없어요? 동의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표에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기 후견인 그 표가 있어요. 표 보시면 그 능력과 관련해서 이 차이점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제 피성년 후견인은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한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에는 동의권 없죠. 취소권만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조문 10조 보세요. 10조.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냥 무조건 취소해요. 동의받고 하면은 괜찮다 이런 말이 없어요. 5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의받고 하라는 거죠. 근데 동의 안 받았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죠? 동의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히 피성년 후견인하고 한정 후견인도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기본 원칙이 달라요. 넘어갑시다. 7번 볼게요.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구성원과 다른 사단성은 갖추었으나 뭐죠? 우리 민법에서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31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고 32조에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정관에 적어서.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설립 등기를 해야지 우리가 법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죠? 사단성은 갖췄지만 등기하지 않아서 법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비슷해요? 사람의 경우에 같으면 태아랑 비슷하죠. 이 비법인 사단이 등기만 있으면 사단으로 될 건데 아직 사단이 못 된 거잖아요. 태아도 어떻게 돼요? 태아도 태어나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칙 태아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아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 능력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비법인 사단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똑같아요. 하지만 사단성과 관련 우리는 민법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조문이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을 때 비슷한 걸 유추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 법인과 관련된 게 비법인 사단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법인,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죠. 하지만 등기가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과 관련된 60조는 준용 안 된다.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법인이 됐다면 사단법인 자체가 구성원 등과 달리 뭐가 돼요? 독립한 권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단독 소유하지만 비법인 사단은 뭘로 하죠? 얘는 단독으로 권리 능력자가 아니어서 어떻게 되죠? 사단총회 전체가 소유하는 총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279 해설 보세요. 해설 보시면 7번에 거기 7번에 여기 이제 조문 자체가 중요하죠. 276조 1항. 그래서 관리처분권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계속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강행 규정의 대표적인 걸로 나오죠. 276조 1항 보시면 관리처분 할 때 그 조문이 있어요. 관리처분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총유물의 관리 처분이라고 하면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이용행위나 그 법률상 처분행위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총유물하고 관련된 이용 계약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 건물을 갖고 있다면 이 건물을 사고 팔고 이용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타인과 계약을 맺는 것은 총유물 자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맞고 2번 비법인 사단은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어떻게 돼요? 사단이 뭐죠? 사람의 모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도 사람이 모인 단체예요. 그러면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되죠? 이거는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법인 사단도 어떻게 돼요? 사단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그러면 60조 말고는 그냥 사단법인처럼 풀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해산 사유가 되는 거고 해산 사유가 되면 그 법인은 어떻게 돼요? 권리 능력 범위가 청산. 나머지 재산을 처리하는 사무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우리가 청산 법인이라고 하고 이때 청산 법인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언제 재산의 청산을 하는 범위에서 완전 인정되는 것이고 그럼 이때 사람은 맥박이 종지하면 죽지만 법인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단법인은 청산이 완료될 때 등기 여부하고 상관없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체가 된다. 요거 맞고 3번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그렇죠? 그 사단의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총유 재산의 보존 행위를 위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3번이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물건에 1%라도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지 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법인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A, B, C 구성원이 있을 때 갑이라는 법원, 비법인 사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A, B, C하고 갑은 어떻게 돼요? 다른 권리 주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만나서 아들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 엄마의 재산은 엄마 거예요. 아들 거는 아들 거지. 그 서로 물권적인 소유권 관계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성원 개인은 ABC라고 하는 사람하고 갑법인이라고 할 때 이 각자가 권리 주체이죠. 그러면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총유물은 누구 거예요? 저 갑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봐야 법인인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독 소유라고만 얘기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거쳤다 하더라도 총유 재산은 누구 거예요? 갑법인 거지 ABC는 여기에다 1%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존행위도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물건은 그 물건에 대해서 1%라도 갖고 있어야지 자기가 보존행위를 뭘 하든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원들은 그 총유물에 대해서 그게 누구 거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거기 때문에 총유물에 대해서 1%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소송 보존행위도 할 수 없다.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아까 얘기한 대로 비법인 사단은 어떻게 돼요? 법인에 가장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지만 딱 몇 조? 60조. 뭐죠? 대표권 제한을 어떻게 돼요? 등기해야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 60조는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은 뭐가 없어요? 등기가 없으니까 60조를 준용할 수 없어요. 준용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관에는 있죠. 그래서 정관에다가 대표권 제한을 썼다, 규정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대표권 제한은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누구? 비법인 사단하고 대표자한테는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그거를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60조에 돼요. 등기해야 되지만 여기는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일단은 유효해요. 위반한 행위라도 제3자들은 저런 대표권 제한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대표권 제한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나오신다고 봐야 돼요. 7번에 거기 그 4번 지문도 여러분들이 60조와 관련해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5번 볼게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종중이죠. 하지만 종중은 자연 발생적 집단이기 때문에 조직행위 없이도 인정되죠. 이랬을 때 소집행위는 원래는 누가 해야 돼요? 이사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 정도 확인하시고,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종중에 대한 판례는 아직 안 나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죠. 넘어갑시다. 8번 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피해 당사자가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면 불공정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건이 어떻게 돼요? 궁박경성 무경험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서 인정되는 거죠. 이용했을 때. 그래서 악의가 없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맞고, 무경험은 뭐죠? 거래,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뭐죠?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이다. 그래서 이것도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사 무능력 판단 기준하고 바뀌시면 안 되고. 5번 불공정 행위가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하는 표 중에 하나가 139조에서 무효행위 추인이 있어요. 이때 추인은 어떻게 돼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잖아요. 그렇지만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103조 위반의 경우에는요. 사회가 인정하는 게 사회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추인한다고 해도 무조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103조 위반했을 때 1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뀐 거 잘 확인하시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거기 오늘 그 해설에 나오는 7페이지에 있는 맨 위에 있는 표 정확하게 잘 확인하세요.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얘기는 어떻게 돼요? 무효는 원래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만 아까 상대적 무효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107, 108, 109 의사표시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 누구예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무효는 모든 사람의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8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볼게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이 불공정성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재서 합의도 무효다. 왜 그래요? 이게 무효인데 불공정한 행위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법원에 같아서 계약서는 있지만 무효에 주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지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그러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면요, 다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무효면 이렇게 소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도 무효해야지 얘가 소를 제기해서 그 계약은 효력이 없어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효다라고 확인하시고 9번 볼게요. 선량함,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부터 풀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뭐예요? 보험계약 이거죠. 생명보험 취득하는 거 이거 무효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거 일단 니은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제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것도 푸시 말고 쉬운 것부터 지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니은은 무조건 알잖아요. 그럼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니은 없는 거는 지우시고, 디귿도 쉽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안 되는 것 중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탄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뭐죠? 양도소득세 위반은 될지 못하더라도 뭐는 아니다? 103조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빼줘야 되죠. 그럼 뭔 빠져야 돼요? 디귿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은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운 것들 나왔을 때 어려운 것부터 풀지 마시고 뭐부터 풀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푸시고 지우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거 안 읽어도 답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으시고 내가 아는 만큼만 풀고 나오시면 돼요. 아는 만큼만 풀고 나오시면 되는데 우리는 뭐죠? 이거 두 개가 중요해요. 근데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전통 살찰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대가로 거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는 약정. 여기는 약정이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돈을 주고 사는 거. 우리가 뭐죠? 계약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금품 수수와 관련돼 있다면 그게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103조 위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뭘 물어봤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어본 건 뭐예요?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방치한 상태에서 이렇게 종교법인의 주지로 임명한 행위. 여기서는 어디야? 여기는 뭐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알고도 그냥 묵인하고선 주지를 임명했다. 요 상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위에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비자금을 갖다가 비자금 자체는 103조에 위반해서 얻은 자금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은행에다가 단순히 임차하는 것은 103조 위반 아니라는 건 똑같이. 그래서 이것도 아닌 거죠. 이거 확인하시고 리얼은요. 행정기관이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박에 빠뜨린 다음 그것을 취할 것으로 뭐죠? 거액을 요구하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다 하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니은 디귿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거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거는 거기 1번은 요새 올해 문제들의 기억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다른 시험에서. 그러니까 기억 문제는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리을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리을도 이미 딴 시험에서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8번에 그 해설 한번 보세요. 해설 보시면 아까 표 이거 보시라는 거 추인표 잘 보시고 9번에 거기 해설 리을 보세요.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을 궁지에 빠뜨린 다음에 이를 취하 조건으로 거액을 제공받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있죠. 그래서 궁지에 빠뜨려 놓고 취할 것을 돈을 받는 거 이렇게 돈과 결부된 경우에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 이제 최근에 나왔던 판례니까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10번) 볼게요. 10번 민법상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어야 한다. 그렇죠? 종물은 주물이 처분이 팔릴 때 종물도 팔려야 되는 거죠. 이거 모의고사 해설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그쵸? 앞으로. 그래서 10번에 보시면 10번에 거기 그래서 여기는 조문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조문에. 그래서 종물은 원칙적으로 주물을 팔릴 때 종물도 팔려야 되니까 주물 소유자에 속해야 하는 거 맞고 2번 물건에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 재산,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그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 원래는 물건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죠? 유체물, 무체물 다 가능하고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비인격성이어야 돼요. 사람의 몸에 붙은 건 아니어야 돼요. 하지만 유체 유골은 어디? 그 매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사 요런 것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물건으로 다뤄주는 경우도 있다예요.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의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래서 주물종물 이론은 어떻게 돼요? 물건하고 물건 관계인데 어디에도 미친다고 그랬죠?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당권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이게 주된 목적이죠. 그런 경우에 그 효력은 어디?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권에도 미친다. 이거 종된 권리로서 이거죠. 근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4번이에요. 주물은 종물에 처분다는 법리는 주물의 권리 관계가 공법상 처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물은 종물의 처분이라고 했을 때 이때 처분은 어떻게 돼요? 사적 처분, 공적 처분 당한다. 그래서 이게 공적 처분을 뭐로 바꿔서 나와요? 압류로 바꿔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압류의 효력이 어디에도 주물에 압류를 했을 때 종물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제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 답도 이게 됐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것들 중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5번 매매계약이 체결한 후에도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납되지 않은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로 생긴 가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계약법에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 체결한 후 목적물 인도 안 하고 대금도 인도 안 했다. 그럼 서로 등가적 관계에 있는 걸 서로 이제 이행 안 했으니까 아직 뭐죠? 매도인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실을 취득할 수 있다 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구색가치기로 놓는데 우리하고 관련된 지문을 놓은 거예요. 채권적 지문. 11번 볼게요. 11번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표의자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09조 착오 취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죠? 내용상의 착오고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뭘로? 109조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상의 착오와 플러스 뭐여야 돼요? 그 내용이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내용상 착오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생각만 했는 거지 표시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상 착오에 포함되지 않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동기의 착오가 내용상 착오로 들어올 수 있어요. 표시돼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됐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유발된 동기의 착오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표시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내용상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중요 부분이라면.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인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107, 108, 109조의 공통점은 뭐죠?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고 어디요? 공법상 법률행위,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렵죠? 이제 이게 속였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취와 합의는 뭐예요? 소취와 계약이에요. 계약은 누가 해요? 사인이 하는 거예요. 소취하는 소를 취하겠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법원에다 하는 거예요. 그건 소송행위예요. 근데 우리끼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상대방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줄게. 너 그냥 소취하해라. 이건 뭐예요? 사인 간에 하는 사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틀려요? 소취와 합의는 소송. 이게 틀린 거예요. 소취와 합의는 계약이에요. 누가요? 소를 제기당한 사람하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둘이 어떻게 돼요? 취하해줘. 그럼 내가 줄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건 계약이지 뭐가 아니에요? 소송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인의 사적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송행위, 법원에 대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뭐죠? 사인 간의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요거 지나가 버리면 맞는 지문이 돼버려요.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지문이에요.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 맞고 니은은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 다 빼고 니은
뭐 찾는 거죠? 옳은 거 찾는 거죠? 아니죠. 여기 보죠? 얘를 빼고 여기도 빼고 그러면 리을만 읽어보면 되겠네요. 원래는 리을 볼게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느냐? 취소할 수 있죠. 왜요? 원래는 내용상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하면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얘는 표의자는 중과실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악이에요. 알고 이용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빠요? 얘가 더 나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죠. 상대방이 더 나쁘니까. 그래서 여기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여기는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을 틀렸으니까 답은 기억 디귿이죠. 디귿 봅시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상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했죠. 왜요? 제가 채무자인 거랑 저기 삼성의 소유주가 채무자인 거랑 빚 갚을 확률이 뭐예요? 그냥 1,000원이면 갚겠지만 10억 정도 되면 저는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라 했을 때 뭐죠? 사람의 동일성에 대한 착오, 이거는 중요 부분의 착오다 하는 거 확인하시고 넘어갑시다. 12번 볼게요. 사기 강박에 관한 의사표시로 옳은 것은 1번 볼게요. 강박에 의해서 체결된 거래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표의자는 허가 신청 전에 강박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느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요건이 두 가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각각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취소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하해 계약이 사기로 인해서 체결된 경우 하해 목적인 분쟁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죠? 분쟁 이해 사항에 대해서 하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기잖아요. 그러면 사기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취소하면 돼요. 다른 요건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효 사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각 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미성년자가 술에 취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뭐죠? 의사 무능력으로 무효. 미성년자에서 취소. 각각 아무거나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3번 제3자로 인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느냐. 취소를 하고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뭐죠? 취소하지 않고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는 뭐죠?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불법 행위는 몇 조예요? 여기 취소는 110조에 따라서 하는 취조예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몇 조예요? 750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각각 우리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각각 적용한다고 그랬죠. 각각. 지금 이거 뭐 보는 거예요? 청구권 경합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 인정되는 거. 4번 표의자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107, 108, 109조는 뭐죠? 의사의 불일치 문제예요. 의사의 불일치 문제예요. 그러면 불일치하고 일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109조 107, 108, 109조는 뭐죠? 의사가 불일치하는 거고 109조는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10조는요.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하지만 뭐가 잘못됐어요?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이에요.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109조가 인정되면 원래는 110조 인정돼요? 안 인정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9조가 인정되는데 110조 이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110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기망을 해서 얘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 표시를 하면 그때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착오는 뭐죠? 동기의 착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기망부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착오부터 판단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표의자가 상대방 기망으로 인하여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 그래서 여기 뭐죠? 중요 부분의 착오예요. 그럼 내용상 착오란 얘기예요. 내용상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표의자는 뭘로 착오 취소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109조 착오라고 해당된다면서요. 그럼 109조로 인정됐으면요. 110조는 적용돼요?
안 적용돼요. 그래서 여기는 표의자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 착오를 취소할 수 없느냐? 아, 이거 아니라고. 여기가 틀린 거예요. 109조의 착오로 109조 착오 취소가 인정될 수 있을 뿐 뭐는 안 돼요. 110조는 인정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도 되게 중요해요. 4번도 되게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들이 기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돼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109조 착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돼야 돼요. 110조가 적용되는 어떻게 돼요? 기망하여 동계 착오를 일으켰을 때 그때 110조의 착오 취소가 되는 사기에 의한 취소가 되는 거고 그것이 동계 착오가 예외적으로 내용상 착오가 됐으면 그때 어떻게 돼요? 109조 착오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109조, 110조가 다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동기의 착오가 인정됐을 때 인정된다. 5번 볼게요. 소송행위가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표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박을 이유로 그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죠. 왜요? 소송행위는 107, 108, 109, 110조에 적용 안 된다죠. 예,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들 잘 확인하시고 13번 볼게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가 아니라 137조에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2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된 때부터 무효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소급표죠. 소급이죠. 3번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라도 현전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거 뭐죠? 취소의 효력과 관련해서 특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요. 무조건 뭐예요? 현전 이익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민법 청취는. 제한 능력자를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3번에도 여러분들 조문 141조 거기 단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4번 제한 능력자는 제한 능력자 상태에서도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느냐. 원래는 제한 능력자는요. 단독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취소는요. 140조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취소는 혼자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특별 규정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추인은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 상소에서 단독으로 하면 안 되고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 제한 능력자는 유효하게 추인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할 수 있으려고 하면 뭐죠? 유동적 유효 상태에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유효하게 추인을 해버리면 뭐가 됐어요? 확정적 유효로 돼버린 거잖아요. 이미 유효로 확정된 걸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쵸?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뭐하고 헷갈려요?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추인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거 행위라. 그래서 그 13번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보시고 14번 볼게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건은 법률행위에서 효과 의사와 일체의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이므로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를 법률행위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해야 하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왜요? 내용하고 그 자체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 표시니까 표시되어야지. 그래서 그게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뭐에 불과해요? 동기에 불과한 거죠. 2번 정지조건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체계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뭐죠? 원래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합격하면 줄게잖아요. 그러면 합격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효력 발생을 다투는 자죠. 다투는 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지금 뭐죠? 증명책임도 잘 나오고 있어요. 3번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기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할 때 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데 불확정 기한이 도래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조건하고 기한은 뭐죠? 조건은 합격하면 줄 게 뭐예요? 안 하면 안 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기한은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은요. 줘야 되는 건데 언제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얘가 뭐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채무예요.
이걸 어떻게 돼요? 안 갚는 경우가 있나요? 이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 어때요? 합격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차를. 근데 기한이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줘야 되는 변제에 대해서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내가 조금 있으면 뭐죠? 아, 갯돈. 갯돈을 타거든. 걔가 완성이 돼. 그러면 내가 개 탈 때 널 줄게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걔 안 타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한의 유예예요. 지금은 못 주지만 갯돈을 타면 내가 그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사실이 발생할 때 갯돈 타면 줘야 되지만 갯돈을 안 타면요. 못 타게 됐어요. 개주가 날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빨리 가야 돼요. 왜요? 채권은 뭐예요? 순위가 없는 거니까 먼저 가서 달래는 사람이 받아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도래한대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얘까지 나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3번이 지금 답되는 거죠. 맞는 질문. 4번 볼게요.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인지 정주의 조건부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인지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 그랬죠. 왜 그래요? 조건부라면 어떻게 돼요? 3번 떠들면 너는 나가야 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무조건 3번 떠들면 나가야 돼요. 근데 형성권은요. 아줌마가 3번 떠들어도 봐주면요. 계속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줌마 입장에서는요. 좀 기다려가지고 사람이 많이 들어올 때 내보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원래는 뭘로 봐요? 불분명하면 그때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로 본다 하는 거. 그리고 약혼 예물의 수수는 약혼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혼인하겠다는 거잖아요. 약혼은 뭐예요? 약혼은 혼인을 예약하는 거잖아요. 예약이에요. 그럼 뭐죠? 혼인을 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제 조건을 하는 거죠. 일단 예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력이 없어서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넘어갑시다. 15번 봅시다. 무건 대려, 표현 대려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본인으로부터 계약 체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 이건 뭐죠? 수여받은 대리니까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임의 대리는 준 대로 범위가 결정되죠. 근데 계약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수여받았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했으면요. 대리권을 소멸했죠.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땐 대리권이 없는 거고.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수여받은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느냐?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 소멸 사유. 본사,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파가 뭐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성년 후견인이 아니었는데 왜요?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수여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아무렇지 능력자였는데 받게 되면 그때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않는다. 2번이 틀렸죠. 3번은 쉽죠. 수인일 때는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4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대리행을 통해서 담보를 설정한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죠? 표현 대리 중 뭐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죠. 그때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뭐도 된다고 그랬어요? 공법상 권리, 등기 신청권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담보 신청권.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넘는 행위, 무권 대리 이거 자체가 유사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본 대리권이 공법상 권리도 인정되는 경우다. 그래서 거기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다. 맞는 것이고 5번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아까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표현 대리도 인정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 후에도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 후에 의한 129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이게 기본 대리과가 돼서 126조의 표현 대리 성립 가능하죠. 그래서 된다 하는 거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6조는 표현 대리 나오면 126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126조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기본 대리권은 무권 대리 행위와 어떻게 돼요? 동종 유사할 필요도 없고 공법상 행위, 표현 대리 다 된다 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16번 볼게요. 25번까지 해야 되는데. 16번 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는 어디에서만 인정돼요? 법률 행위만 대리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할 때 대리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는 대리 인정 안 돼요. 왜요?
내가 가서 남한테 찔러놓고 너가 책임져 이런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적용 안 돼요. 2번 임의대리인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임의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임의대리는 뭐예요? 본인이 얘한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복대리권 선임권 있어요 없어요? 없다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고 언제 가능해요? 본인의 승낙을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3번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내에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느냐. 본인이 우리 뭐죠?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뭐가 됐어요? 추인은 무권 대리 추인도 무효행위 추인이지만 우리가 또 나왔잖아요. 그 표 139조는 무효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는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권 대리에서는 333조 특별 규정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장래가 아니라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표는 지금 벌써 몇 번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틀린 거고 다 틀렸네요. 4번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일종이 아니라 무권 대리 일종이죠. 그런데 효과만 어떻게 돼요? 법률 규정 155, 156, 159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효과를 미치는 거지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니다. 135조 원래 무권 대리라는 거다 하더라도 얘는 계약 책임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행위를 하지만 법적 효과는 안 받겠어요 하고 오기 때문에 계약 책임은 지지 않아요. 그런데 135조에서 특별히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정 무과실 책임을 진다. 5번이 맞는 거죠. 17번 볼게요.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몇 조 보는 거예요? 1조 보는 거죠. 법원은 뭐라 그랬죠? 판사가 보는 조문이라고 말씀드렸죠. 판사가 민사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을 찾아볼게 없으면 간수법 조리 이렇게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거죠. 오류 것은 1번 법률행위 해석 표준인 사실인 간습은 사실인 간습은 어디 나와요? 106조에 나오죠. 106조. 그래서 간습법은 간행이 뭐가 돼요? 법처럼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근거를 판단해 주는 거죠. 법원이 되는 거지만 사실은 간습은 법원이 아니라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에 있잖아요. 103조가 불법행위, 104조, 105조, 그 다음에 106조가 사실은 간습 나오죠. 2번 적법하게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느냐.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어떻게 상관없다 그랬죠. 그게 어떻게 돼요? 꼭 법으로 형식적 법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법은 어떻게 돼요? 성문으로 쓰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조약이든 명령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조약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적용되는 것이고 간습법이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되지 않느냐. 성문법은 어떻게 돼요? 개정돼서 없어지는 거지만 간습법은 어떻게 돼요? 적용될 시점에 어떻게 돼요? 간행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요. 효력이 부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대요? 헌법 질서에 반하게 되면 효력이 부정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겠죠? 여성 종중혼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만 종중혼으로 인정하는 그 간습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양성평등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4번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간습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느냐. 간습법은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알아서 확정할 수 있죠. 민법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꼭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령, 규칙, 조리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안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 18번 봅시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리 능력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그렇죠. 죽은 사람을 우리는 산 사람으로 보겠어. 이런 거 인정 안 되죠. 강행적 맞고 2번 태아는 부의 생명 침해에 대해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태아는 원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3조에서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권리를 가지려면 최소한 태어났어야 돼요. 근데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태아여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호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불상유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누구요? 태아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불법행위. 근데 여기 위자료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여기 슬픈 사람은 누구예요? 나도 정신적 손해배상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신적 침해를 입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예요. 이것도 잘 확인하세요.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3번 부의 사망 후에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면 상속 개시 시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죠? 불상 그 다음에 상속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걸 어떻게 돼요? 정지 조건설에 따르는 게 판례죠.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조건이 살아서 태어나면이 들어가야 돼요. 살아서 태어나면 불상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상속에 있어서 그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거죠. 4번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출생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해서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인정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민법상 사람이 권리 능력을 상실하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분명한 거에 입증 책임 규제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사망 추정. 그건 동시추정이라고 그랬죠? 인정사망. 하나는 실정선고가 있죠. 그래서 실정선고는 사실상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에요. 추정. 그래서 반대 사실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재된 출생 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있으면 번복돼요. 이것도 어떻게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는 그냥 추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사망은 어떻게 돼요? 사망에 대해서 가지는 것도 이것도 추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사실이 제출되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실정선고는 어디서 받았어요? 가정법원에서 판단받은 걸 어떻게 돼요? 누가 깨트려요? 법원이 깨트려야 되니까 그때는 실정선고 취소가 돼야지 살아서 돌아왔다고 바로 깨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5번이 틀렸습니다. 19번 볼게요. 부재와 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법인은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다. 왜 그래요? 법인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부재자는 어디에서 없는 거예요? 종래 주소지에서 없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어디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거고 쟤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법적 성격, 그 성질상 부재자가 될 수 없는 거 맞고 틀린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맞고 3번 실정선고를 받은 자는 실정선고가 확정된 날이 아니라 언제예요? 실정선고 기간 만료일로 하죠. 왜 그래요? 그 청구하는 사람에 따라서 사망의 시기가 바뀌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사가 불명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5년 됐을 때 실정선고가 되면 그때로 이제 그 소급해서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답은 쉽게 나왔죠. 조문이고 3번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실정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직접적 법률상 관계인이기 때문에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직접적 관계가 아니죠. 4번 실정선고 후 취소 전에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실정선고 후 취소 전이에요. 뭐가 아니라 기간 만료 전이 아니라 선의로 한 행위는 실정소송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요. 원래 취소되면 어떻게 돼요? 소급 무효가 되지만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5번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관리인은 법정 대리에 준하기 때문에 얘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본인이 준 거 아니니까. 그랬을 때 25조에서 뭐라고 됐어요? 118조의 행위는 그냥 하고 이걸 넘는 행위는 허가를 받으라고 했었죠. 그때 허가는 이용 계량 행위는 보존행위나 이용 계량 행위는 그냥 할 수 있지만 처분 행위는 넘는 행위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허가는 장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추인으로서도 가능하다. 20번 부산에 주소를 둔 갑 외에 11인이 자신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갑을 대표자로 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예의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뭐죠? 구성원이 11명인 사람의 모임이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람이 모인 단체. 그래서 그때 갑을 대표자로 하고 A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봅시다. A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작성한 정관의 성격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모인 단체에서는 법률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자치 법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헌법처럼 이렇게 쓰이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의사표시에 관한 법률행위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조문 해석처럼 정관은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2번 A 법인은 갑의 주소지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성립된다. 이거 잘 보셔야 되죠. A 갑은 누구예요? 대표자 주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누구예요? A 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설립하는 거죠. 여기는 뭐죠? 대표자 아니고 대표자 주소지 아니고 그래서 여긴 대표자 주소지. 그래서 케이스 문제 나오면 사람으로 바꿨을 때 잘 찾아보셔야 돼요. 3번 A법인의 정관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31조에서 뭐라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내야 하는데 조문 40조에서 사단법인은 정관에 뭐죠? 7가지는 적어야 된다 그랬어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명사, 자가 뭐죠? 자산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필수적 규제 사항이죠. 5항은 뭐죠? 이사 임명. 그 다음에 6항은요. 사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거 적는 것이고 6번은 존립식이나 해산시기가 있으면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기재해야. 그래서 뭐죠? 정관의 기재 사항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모른 것은 3번이고 4번 A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8인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해산 결의는 4분의 3이죠. 4분의 3이고 3분의 2는 뭐였죠? 정관 변경일 때죠. 그래서 바꾸는 걸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뀌어요. 5번 4번 A법인은 정관의 작성 외에 재산의 출혈을 설립 요건으로 하느냐? 이건 어떻게 돼요? 재산 출연은 어디서 필요한 거예요? 재단법인에 필요한 거. 여기는 뭘 만들어요? 사단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다 보면 이게 맞는다고 또 막 하게 돼요. 이건 뭐 물어보고 있어요? 사단법이잖아요.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재산 출연이 필요하고 사단법인이 필요하지 않다. 21번. 갑이 생전처분으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제 재단법인 만드는 거죠. 재단법인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죠? 정관 작성하고 뭐까지 있어야 돼요? 재단에 출연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산에 출연이 있어야죠. 왜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때 48조 규정을 잘 확인하셔야죠. 생전 처분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처분을 할 때는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 이전된다고 돼 있죠. 48조. 그래서 조문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도 조문 잘 확인하셔야 돼요. 조문 한번 볼게요. 여기는 무조건 조문 중요해요. 지금 몇 번이죠? 저희가 한참 안 내봐요. 48조는 외우셔야 돼요. 48조는 조문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재단법인 출연 시기하고 관련해서 48조 보면 조문의 생전처분으로 설립할 때는 출연자 법인이 성립할 때로부터 재산이 된다. 저 법인은 어떻게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주된 사무소에 설립 등기를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문 있는 거.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 법인이 성립할 때 그 법인이 재산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걸 조문을 확인하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볼게요. 갑이 A법인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해서 법원이 이를 보충해야 된다. 재단법인도 어떻게 만들어요? 정관 작성해서 주무관청 허가받아서 그리고 설립 등기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누가요?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 우리는 뭐죠? 가장 중요한 거 목적하고 재산. 재단법인이 제일 중요한 게 재산이잖아요. 재산 말고 나머지 뭘 적어야 돼요? 여긴 5개 적잖아요.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그 다음에 이사 임명이잖아요. 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 명칭과 같은 것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해관계인, 이검청이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서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이거를 보충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 보충은 어디에만 인정돼요? 재단법인에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에서는 인정 안 되죠. 그래서 이거 예외적인 요건 잘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니은 X부동산의 소유권은 A법인의 설립 등기와 무관하게 갑의 출연 의사가 있을 때 A법인에 기속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아까 뭐라 했어요? 법인이 설립할 때, 그때 법인이 설립할 때는 뭐죠? A법인이 설립 등기를 할 때죠.
그래서 여기는 귀속한다 틀렸고 A법인이 성립 후 기본 재산인 X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관을 만들고 나서는 뭘 해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관을 바꿀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자산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재단법인은 이 자산이 재산이잖아요. 그럼 이 자산이 바뀌면 재단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재산이 어떻게 돼요? 없던 것이 들어오거나 있던 것이 팔리면 그때 뭐가 일어나요? 정관 변경이 일어나니까 뭐가 필요해요? 주무관청이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만 돼 있어요? 팔리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직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구 거예요? 아직 A법인 거란 말이에요. 재산이 아직 A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이 설정되기만 했으면 되는데 저당권이 실행돼서 경매되면요. 그때는 팔리는 거잖아요. 그때 주무관청이 필요한 거지 설정만 될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확인하세요. 특히 물권을 배우는 사람들이 더 헷갈려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시고 22번 봅시다. 진의하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죠. 왜요? 자기가 불일치를 알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 표시된 대로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2번 강박에 의한 증여의 경우는 증여의 의사가 있더라도 그 증여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강박은 뭐였어요? 강박은 의사의 불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강박은 110조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건 의사 불일치는 없고 공포심 때문에 직결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의사의 불일치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110조 불일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107조도 적용 안 되는 거죠. 107조는 뭐예요? 의사 불일치가 있는데 그 불일치를 누가 알아요? 표의자가 아는 경우잖아요. 근데 강박을 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공포심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불일치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우리가 아까 나온 거랑 잘 확인하시고 3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원 면직 처분을 하는 것은 진위 의사표시에 관한 이거 빼야 되네요. 이거는 삭제하셔야 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왜요? 107, 108, 109는 뭐만? 사법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는 적용되지만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공무원의 행위니까 공법 행위 적용되지 않는다. 4번 법률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간 곳에 대출 기간에 대한 채무 부담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사 불일치가 있어요? 얘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쟤는 지금 대출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은행에 빌리겠다는 의사를 있는 거잖아요. 왜? 쟤는 못 빌리니까. 그래서 의사하고 표시에 불일치가 있어요? 은행한테 뭐예요? 돈 빌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 불일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맨 앞에서 본 것처럼. 그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얘는 못하니까 내가 빌려줘야 돼. 이렇게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고 있어요. 5번 진위와 표의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아쓴 경우에도 여기도 잘 보셔야 되죠. 근데 불일치와 관련해서 107, 108, 109조의 차이점이 뭐였었죠? 107, 108조는 표의자가 알고 있었던 거고 109조는요. 본인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표의자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109조 차고 취소로 가야지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죠. 그래서 진위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뭐죠? 표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죠. 23번 볼게요. 본인 갑, 임의대리인 을, 복대리인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우리는 복대리가 나오면 뭐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복대리인은 복대리 우리가 하나는 외우자라고 했잖아요. 복대리 뭐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요것만 외우고 있으시면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갑을 보면 복대리인 을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거 맞는 거죠? 을은 누구죠?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 원칙적으로 된다고 했어요. 복대리인. 임의대리인은 너를 꼭 찍어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한테 꼭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만 언제? 승낙이, 본인의 승낙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선임하지 못한다. 그래서 맞는 거고. 병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존속하느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이미 여기 복대리인은 누구예요? 누가 선임했어요?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되죠. 그래서 대리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대리의 범위만큼에서 어떻게 돼요?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복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직접 미치죠. 본인의 대리니까. 을이 이미 대리인이죠. 원래는 자기는 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선임을 누가?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누가? 병이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는 뭐죠? 자기는 원래는 책임을 안 져야 돼요. 하지만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서도 본인한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책임을 진다. 맞고. 24번 볼게요.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대리권 없이 을이 갑의 대리인 을이에요 하면서 병하고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갑소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1번 갑이 을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뭐예요? 원래는 얘가 어떻게 돼요? 집 팔고 얘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한테 돈을 줬는데 얘가 그냥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파는 거 오케이 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묵시적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법정 추인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여기는 무효는 법정 추인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건 묵시적 추인이라고 보는 거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 계약은 갑이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아까도 봤잖아요. 무권 대리는 추인한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소급해서죠. 언제? 대리 행위를 한 때. 그래서 소급. 이거 틀린 거예요. 답은 쉽게 나왔어요. 3번 갑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매매 계약은 갑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왜 그래요? 추인 안 하면요. 확정적 무효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없죠. 이게 본인한테 효과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뭐죠? 무권 대리 상대방이죠.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학답을 최고하는 경우. 그래서 학답 촉구권하고 관련돼서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하고 다르게 여기 뭐예요? 상당한 기간이죠. 이거 보셔야 되고, 촉구한 경우 무효인 상태로 확정돼야 되죠. 그 기간 내에 학답을 바라지 않을 때는 추인을 거절한 경우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 무효로 본다. 을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을은 누구예요? 무권 대리인이잖아요. 원래 책임지지 않지만 135조에 따라서 이것도 중요하죠.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서, 그렇죠?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바뀔 때 잘 봐야 돼요. 을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이건 135조 조문 맞죠? 그래서 케이스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앞에로 봤던 거를 케이스에 따라서 잘 확인하실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케이스는 나중에 보시는 게, 시간 남겨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요? 하나씩 참겨서 그림을 갖고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문제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25번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우리 이거 외우셔야 되죠? 법정 추인 사유 어떻게 되죠? 이청경 담양 강제 그거였죠? 그래서 그게 뭐였어요? 이행의 청구죠? 그 다음에 청구, 담보 제공, 뭐죠? 양도죠. 이청경, 경계. 이행의 청구, 경계, 담양, 강제죠. 그래서 강제 집행도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호사유랑 양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의 경우에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때 취소권자가 누구만 돼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자만 된다. 청구랑 이거 보는 건데 여기는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만 4개는 되고 기억 얘는 안 되는 거죠. 혼동은. 이건 어떻게 돼요? 혼동은. 그냥 법률 규정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법정 추이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갖겠다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아니다. 그래서 25번은 조문을 알고 있느냐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패턴이 지금 구성된 것 자체는 최근에 중시되는 것 위주로 앞에다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중단이랑 여러 가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추인 여부 여러 가지가 그 공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위주로 보시는 거고, 이제 어려운 지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은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가 좀 덜 나왔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뭐죠? 공부하는 자세로 뭐가 중요하고 뭘 봐야 되는지 여기다 초점을 맞추셔서 다 시험을 보신 다음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